음악 생활을 하다가 노스웨스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뉴욕 로펌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라는 곳에 뉴욕 지부의 부의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머 웬일이야. 와, 이거 이때 이소라의 프로포즈의 첫 출연이었을 거예요. 키친 되게 좋아하시고 닮았잖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작별 옛 생각이 나니까. 우리 왜 헤어졌니 정말 닮았잖아. 저희 아빠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시고 그때 한동안 집이 좀 어렵고 그 부당해고된 그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승소를 하셨어요. 그걸 뒤늦게 알고 나서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되게 바탕이 되는 거고 그걸 한번 공부해봐도 좋겠다. 안 어울리는데? 그거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뉴욕에서 생활 영위하기에는 그래도 잘 한 편?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왜 이런 특별한 운이 따라줬을까? 정말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Forget about it. 그냥 잊어버려. 괜찮다. 뭐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는 거, 계산도 기대도 없이 하는 거, 그 끝까지 하는 그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이 자신감을 한 단계 높여줘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잠시 온 이소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녀라는 첫 앨범으로 가요에 데뷔를 했고요. 열정적인 방송과 음악 생활을 하다가 2009년에 뉴욕에 있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3년 뒤에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뉴욕 로펌에서 소송과 중재 전문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 뒤로 4년차 때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라는 곳에 뉴욕 지부의 부의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커리어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이소은입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제가 이런 사진을 발견했지 뭐예요? 어머 웬일이야. 와, 이거 이때 이소라의 프로포즈의 첫 출연이었을 거예요. 제 앨범 나오기도 전에 김동률 씨랑 기적을 부르려고 나갔던 핀까지 있어. 어쩜 좋아. 그거는 아까 잠깐 농담했듯이 앨범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좀 그러니까 아티스트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몰아서 벌죠? 없을 때는 그냥 아예 없고. 근데 변호사를 하면은 일단 고정적인 월급이 있으니까 그 안정감은 있죠. 근데 뭐 어떤 수익적인 걸 따지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뉴욕에서 생활 영위하기에는 그래도 잘 한 편? 근데 미국 사회에서 오히려 요즘 K-팝이 너무 잘 되니까 왜 그만뒀냐고. K-팝이 너무 이제 BTS 너무너무 잘 나가고 정말 다른 가수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주목을 받으니까 K-팝을 했던 하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신기해하고 지금 왜 안 해? 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거 좀 최근에 일어난 변화이긴 한데 아니요. 저 되게 느려요. 예전에 저희 가족끼리 어떤 농담이 있는데 언니는 진짜 머리 빨리 돌아가거든요. 언니는 그 다음날 있는 시험을 벼락치기에서 A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 뒤 지나면 까먹는다. 뭐 이런 언니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저는 다음날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되게 오래전부터 느리니까 오래전부터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약간 그런 좀 스타일적인 게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거북이 같은 면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축하드리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줄리아드 네. 자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부모님은 어떠신 분이길래 그냥 언니랑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물론 저희 둘 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는 왜 이런 특별한 운이 따라줬을까?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절묘한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거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르게 사셔서 그 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저희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 열심히 사는데 우린 유독 좀
세상의 기운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엄마 아빠 덕분인 것 같다. 거기서 좀 덜컥 겁이 났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딸한테 어떤 카르마를 좀 좋은 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좀 선을 좀 하고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요즘 들어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막 무슨 기분 나쁜 일 있거나 뭐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forget about it. 그냥 잊어버려. 괜찮다. 그냥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마음과 함께 너 자신에 대한 용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많은 의미가 함축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신을 저희가 완벽히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근데 일단 저희한테 그런 환경을 주셨으니까 어떤 비난으로부터의 자유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한테서 뭐를 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탓하지는 않으시니까 너 왜 그랬어? 라는 얘기를 안 들을 거라는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런 환경에서 오는 자유로움. 가요제에 출전을 하게 돼서 그 본선에 오른 팀들은 전국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윤상 씨가 보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 인연으로 가수 데뷔를 하게 됐죠. 네, 윤상 씨가 일단 가장 저한테 이 모든 걸 딱 선물해 주신 이승환 씨도 같이 공동 프로듀서 해주셨거든요. 김동률 씨랑은 지금도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아니요, 전혀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너는 그럼 요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재밌어 하세요. 청중이 행복해 보이시는 그 부분 키친 되게 좋아하시고 닮았잖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작별 옛 생각이 나니까 다들 너무 좋아서 또 하나를 꼽기는 좀 힘들고 가능한 거. 어머 닮았잖아의 한 부분 그건 목 되게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 왜 헤어졌니 정말 닮았잖아 너무 행복했었잖아 이 정도? 따로 관리를 하셨어요? 집에서 많이 해요. 그냥 늘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계속 흥얼흥얼 그리고 애기한테도 많이 불러줘요. 그게 노래 연습이라 하긴 너무 좀 웃기지만 가능한지. 고등학교 때 좀 힘들었어요. 그때 사실 저 진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오는 대상포진도 여기 목까지 반점 이렇게 생긴 그런 것도 걸리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스케줄에 그런데 다행히 고등학교 1학년 초에 2집이 나와서 서방님 활동을 하고 좀 짧게 했어요.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하고 활동을 접고 학생으로 좀 다시 돌아갔는데 저는 수시 전형 중에 잠깐 그 외국어 특기 이런 게 있어서 운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만류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하지 마라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가수의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싶어? 해봐. 약간 이런 분위기?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해라. 약간 그런 철학이셔서 그래서 그런 압박은 좀 덜 받았죠. 아니요. 우리 모두 좀 결정적 사건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또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것만 내가 아는 사회라면 좀 아쉽지 않을까 나중에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은 변화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1차적으로 깔려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아빠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내 아빠가 정치학 교수를 하셨는데 그때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한동안 집이 좀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희가 미국을 가게 된 계기도 어차피 해고를 당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막 그랬으니까 이거를 좀 기회로 삼자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신 거거든요. 그 부당해고된 그 사건이 나중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승소를 하셨어요. 그걸 뒤늦게 알고 나서 대학교 때 알고 나서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 되게 바탕이 되는 거고 그걸 한번 공부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큰 사건이었는데 저희는 몰랐죠. 근데 나중 돼서 그걸 알았을 때 그 울림은 좀 컸죠. 아, 이런 걸 겪으셔서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또 좋게 발전의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힘든 뭐 진짜 늦가기 유학생, 거의 40 돼서 유학생 되셨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27에 뭘 도전하는 게 늙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된 계기는 됐죠. 미국에서 공부하는 법이 되게 국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더 국제적인 어떤 바탕을 깔아놓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언니가 미국에서 그때 학교를 다니고 피아노 그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언니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조금 더 가깝게 한 몇 년이라도 우리의 어떤 관계를 갖고 싶었어요. 되게 친해요. 있었죠. 로스쿨에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공부에 바탕이 없이 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학우들 중에서 PhD 있는 박사학위를 이미 따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정말 공부에는 이력이 나 있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좀 갑자기 왜 바보가 됐지? 이런 느낌으로 좀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또 어쨌든 외국에서 한 5년 어렸을 때 살았어도 초등학교 때 구사하던 영어와 로스쿨이라는 곳에서 구사하는 영어의 차이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따라잡고 그 압박을 견디면서 좀 마모도 많이 되기도 했죠. 네.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막, 와, 나는 쌓아온 바탕이 없으니까 너무 다른 거니까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도움되는 경영이었어요. 법조인도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무대 위에서 소통의 기본은 몸에 좀 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과 어떤 교감? 하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자연스러워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와의 교감도 다른 변호사들과의 교감도 훨씬 쉬웠고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그래도 쌓아온 게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안 어울리는데? 라는 반응이 되게 많았고 제가 왜냐하면 되게 감성이 풍부한 스타일이었기 지금도 여전히 가면 힘들 텐데 뭐 이런 반응이 많았고 그런 쪽을 좀 공부해보고 싶으면 그냥 책 사서 보면 되지 뭐하러 학위까지 따냐 뭐 힘들게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를 한번 그렇게 지평을 넓히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너한테 되게 도움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모두가 다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변호사 되는 것보다 그 일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은 일 많이 해요. 뭐 로펌에 있었을 때 이건 뭐 많이 바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였는데 너무너무 졸려서 일이 안 되고 너무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그날 뭐 밖에 나가서 살짝 산책을 할까 했는데 밖에 막 눈 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고안해낸 방법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냐면 그 사무실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엎드려서 자기는 너무 다 보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불을 가지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짝 한 20분 정도만 자자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사무실에 없는 줄 알고 사무실 직원이 들어와서 문서 휴지통을 걷어가는 날이었어요. 딱 걸렸죠. 막 여기서 뭐 하세요? 하면서 그 책상 밑에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머쓱하게 좀 웃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국제상업회의소 뉴욕지부 부의장 제가 속했던 기구의 국제중재법원이 있어요. 근데 그 법원에 여러 변호사들이 있는데 여러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제 역할은 법무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분이 말씀하신 게 북아메리카에서 우리 중재법원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약간 그런 자리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었죠. 저희 기구의 중재 규칙을 완벽히 숙지하고 그거 관련된 판례도 완벽히 다 알고 많은 정부기관 관계자들, 기업 법무팀, 학계에 있는 분들과 늘 소통하고 미팅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 중재 규칙을 알리고 그 당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발표가 정말 많았고 연사로도 많이 섰고 네, 즐기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되게 달랐어요. 가수 활동할 때는 음악으로 그 스토리가 좀 끝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일을 했을 때는 섭렵해야 되는 자료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되게 많으니까
늘 불안했어요. 늘. 아, 내가 만약에 판례 하나 놓치면 어떡하지? 이 규칙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모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압박이 되게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걸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다니면서 늘 불안해하고 나중에 돼서는 좀 모르겠다 그냥 에이 배째 하면서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좀 대범하게 생겼지만 처음에는 이걸 다 완벽히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이 되게 많이 떨었죠. 이게 막 대놓고 차별을 당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보이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편견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너무 친했던 동료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우리 둘이 같은 컨퍼런스에서 이제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저희 둘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그 친구 키 요만한데 미안해. 그런데 아무튼 키도 요만하고 되게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헷갈리니까 좀 짜증이 나죠. 우리가 야 동양인은 다 똑같아 보이냐? 뭐 이런 이렇게 화가 좀 나오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같은 사람이 그럴 때는 이제 또 한번 좀 위트 있게 찔러주는 그런 게 뭐 어떤 거 있을까? 뭐 그런 궁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현명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결국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는 법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하는 거. 계산도 기대도 없이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그 결과를 따지고 내가 이게 성공적으로 될 거야. 이렇게 따지면 사실 두려움이 더 생기거든요. 왜냐면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끝까지 하는 그 자체에서 얻는 성취감이 자신감을 한 단계 높여줘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뭔가를 시도할 때 한 단계 더 높은 자신감으로 시도를 하면 결과가 더 좋겠죠? 이거는 끝까지 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에서 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는 건 중요하죠.